2025년 12월의 어느 늦은 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의 밀림 속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열대우림 특유의 습한 공기가 피부를 짓누르고 있었고,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국경 분쟁의 최전선에 배치된 캄보디아 병사들은 깊은 참호 속에서 쪽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장은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박격포 소리나 저 멀리서 울리는 소총 사격음은 더 이상 그들의 심박수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전선의 분위기는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군의 탱크나 전투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소리 없이 날아와 가장 은밀한 곳을 정확히 타격하는 보이지 않는 사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라는 괴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의 끝에는 캄보디아 병사들에게는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하나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와 문화의 상징, K-팝과 드라마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군사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실험장이자 한국 방산기술의 파괴적인 위력이 실전에서 증명되고 있는 서늘한 현장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캄보디아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적 우세도, 지형적 이점도,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강대국의 구형 무기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일방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이 미스터리한 힘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전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국경 최전방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한 비밀 포병 부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험준한 당맥산맥의 지형을 이용해 자연 동굴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요새였습니다. 위성으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울창한 숲이 천연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캄보디아군은 이곳이 태국 공군의 공습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중국에서 들여온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배치하고 태국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는 높았고 지휘관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태국이 보유한 F-16 전투기가 아무리 날렵하다 한들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의 틈새를 뚫고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에는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밤하늘을 가르는 기묘하고 날카로운 토 하는 파열음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동굴 깊숙이 숨겨져 있던 탄약고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을 내뿜으며 사라졌습니다. 폭발은 정확했습니다. 오차는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동굴 입구를 향해 폭탄을 집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태국군이 이 위치를 알았을까? 아니, 위치를 알았다 해도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쏘아올린 폭탄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와 정확히 동굴 안쪽을 타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재래식 폭탄의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이 위장해둔 지휘소, 산비탈 뒤에 숨겨둔 레이더기지, 심지어 이동 중인 보급 트럭까지 캄보디아군이 절대 안전하다고 여겼던 좌표들이 하나둘씩 지워져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동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되었고 급기야 탈영병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부는 정보 유출을 의심하며 내부를 단속했지만 병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령 폭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폭격 맞은 참호 속에서 한 병사가 그을린 금속 파편 하나를 주워들었을 때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그 날카로운 파편 조각에는 캄보디아어도, 태국어도,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중국어도 아닌 기하학적이고 낯선 문자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 파편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 공군이 사용한 정밀 유도폭탄의 잔해였고 그 위에 새겨진 제조국 정보는 Republic of Korea, 즉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한국산 폭탄은 눈이 달려 있어서 도망쳐도 쫓아온다. 한국 무기는 귀신처럼 산 뒤쪽으로 돌아 들어온다. 과장 섞인 괴담들이었지만 그 본질은 정확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첨단 IT 기술과 방산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죽음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태국군은 이 심리적 효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국 국경방송은 은근한 어조로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사실 태국군이 갑자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력기는 여전히 수십 년 된 F-16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 한국산 어떤 장비가 장착되는 순간 그 고철 덩어리들은 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로 돌변했습니다. 캄보디아 지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한 중국산 방공망으로는 이 기이한 궤적을 그리는 폭탄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도가 높지도 않았고 속도가 마하를 넘는 것도 아니었지만 산맥의 능선을 따라 활공하듯 날아오는 이 물체는 기존의 레이더망을 비웃듯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끔찍한 효율성 앞에서 캄보디아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선에서는 하늘에 십자 표식이 뜨면 무조건 엎드려라 라는 말이 지침처럼 내려왔지만 사실 엎드린다고 피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태국은 비싼 미사일을 낭비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수입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만으로 캄보디아의 핵심 전력을 핀셋 제거하듯 없애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에게 각인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문화 강국에서 군사기술의 괴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공포의 근원은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숨든 그들은 알고 있다는 전지전능함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함을 태국군에게 부여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외심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파편 조각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작은 단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파편의 진짜 정체,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기술적 실체를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정체불명의 파편,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방산기업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일명 KGGB의 날개 부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Republic of Korea라는 각인은 이 첨단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태국군이 보유한 재래식 폭탄이 어떻게 갑자기 스마트 미사일급의 정밀도를 갖게 되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KGGB의 독특한 운용 방식에 숨겨져 있습니다. KGGB는 그 자체로 새로운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태국군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멍텅구리 폭탄에 장착하는 일종의 스마트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일반 폭탄에 달아주는 순간 단순한 쇳덩어리는 날개가 달린 정밀 유도 무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구형 피처폰에 최신 AI 칩을 이식해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것과 같은 군사 기술의 혁신적인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활공 능력과 선해 공격 능력입니다. 캄보디아군이 당렉산맥의 험준한 지형 뒤에 숨어서 안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포나 로켓은 산 뒤쪽 급경사면에 숨겨진 진지를 타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산봉우리에 걸리거나 산을 넘어가더라도 목표물을 지나쳐버리기 십상입니다. 전투기가 직접 날아가서 폭격하려면 적의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KGGB는 이 모든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군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닿지 않는 안전한 원거리 고공에서 이 폭탄을 투하하기만 하면 됩니다. 투하된 폭탄은 즉시 날개를 펴고 입력된 GPS 좌표를 따라 마치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산맥을 넘어온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
산 뒤쪽에 숨어있는 캄보디아군 진지의 입구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유령이 산을 돌아왔다고 느낀 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KGB는 실제로 산을 우회하거나 넘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과수술식 타격 능력은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로켓 발사대들은 한 발도 쏘아보지 못한 채 파괴되었고 동굴 깊숙이 숨겨둔 지휘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불과 10m 안팎, 축구장 수십 개 넓이의 산악지대에서 특정 텐트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정밀함입니다. 게다가 태국군은 한국산 통신 장비와 연동된 드론을 띄워 실시간으로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진지를 버리고 이동하면 하늘에 떠있던 KGB는 비행 중에 목표를 변경하여 도망치는 트럭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군에게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고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보며 제발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태국이 거둔 진짜 승리는 전술적인 것을 넘어 경제적인 측면에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시대에 전쟁을 오래 끌면 승자조차 파산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한국 무기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태국이 만약 미국산 정밀 유도 무기나 최신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캄보디아의 낡은 트럭 한 대를 부수기 위해 수억 원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파리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으로 비용 효율 면에서 지속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KGB는 다릅니다. 이 키트의 가격은 정밀 유도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태국군은 창고에 남아도는 낡은 폭탄을 재활용하면서도 효과는 수십억짜리 미사일과 대등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군사용어로 비대칭 비용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태국은 푼돈으로 캄보디아의 핵심 자산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뼈 빠지게 외화를 벌어 중국에서 비싸게 사온 다연장 로켓포가 태국이 날린 저렴한 한국산 키트 한 방에 고철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군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달콤한 거래가 없습니다. 국방 예산을 아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압도적인 승전보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태국 공군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을 다시 쓰고 있다고 극찬한 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중견 국가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강대국급의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방에서는 한국산 기술이 적용된 155mm 곡사포탄의 위력도 캄보디아군을 괴롭혔습니다.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신형 포탄들은 캄보디아 포병의 사거리 밖에서 일방적인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반격을 하려 해도 포탄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태국군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릴 수는 있는데 맞지는 않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 이것이 한국 방산 기술이 태국에 선물한 압도적인 우위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의 공포는 이제 지휘부의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방공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이 왜 이 느리고 단순한 활공폭탄을 막아내지 못하는지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끝에서 그들은 더욱 뼈아픈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막대한 차관을 들여 도입했던 방패들의 무기력한 실체였습니다. 중국산 레이더와 대공 시스템이 한국산 창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다음 장에서 그 참혹한 기술적 패배의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경에서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이 전쟁은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선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아시아 방산시장의 거대 라이벌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캄보디아를 후원하는 중국의 무기체계와 태국의 주력 무기로 부상한 한국의 무기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전쟁 초기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들여 도입한 HQ 시리즈 지대공 미사일과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을 국경 지역에 촘촘히 배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고문관들은 이 시스템이라면 태국의 F-16이 국경을 넘는 순간 격추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보면 중국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했고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태국 공군은 국경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 부대의 레이더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적기는 보이지 않았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군 진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캄보디아 지휘관들이 중국 측에 항의하며 따져 물었을 때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제 레이더들은 주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산 KGGB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전투기가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유유히 사라지면 남겨진 활공폭탄은 새처럼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KGGB는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았습니다. 캄보디아의 레이더병들에게 KGGB는 그저 지나가는 거대한 새나 지상의 잡음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벙커가 날아갔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은 중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뒤늦게 대공포를 수동 조작으로 돌려 하늘을 향해 난사했지만 이미 머리 위로 떨어진 정밀 유도 폭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와 물량을 자랑하던 중국 방산업계의 자존심이 한국의 정밀 기술 앞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훈 만의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수뇌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베이징에 불량품을 판 것 아니냐는 격한 항의가 전달되었다는 첩보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철의 방패가 한국산 부품을 단 구형 폭탄이라는 나무 몽둥이에 뚫려버린 꼴이었으니까요. 반면 태국 군부의 상황실 분위기는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작전을 통해 무기의 가치는 카탈로그의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응용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은 내부 회의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첨단 전투기보다 당장 정글과 산악 지형에서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이 필요했던 태국의 가려운 곳을 한국이 정확히 긁어준 셈입니다. 특히 태국군이 감탄한 것은 한국 무기의 호환성이었습니다. 미제 전투기에 한국제 유도 키트를 달고 지상에서는 한국제 155mm 포탄을 쏘아대는 이 하이브리드 전술이 아무런 기술적 트러블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가 서방 세계의 표준 규격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도 독자적인 개량성을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캄보디아군 내부의 심리적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중국제 장비를 신뢰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장비 탓을 하며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어차피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경계 근무가 무슨 소용인가 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긴급히 중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전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태국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태국군은 이제 캄보디아의 대공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과감하게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한국산 드론들이 캄보디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누비며 다음 타격 지점을 찍어주었고 뒤이어 어김없이 정밀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의 국경 분쟁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대전에서 중국산 저가 무기로 무장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으며 한국산 무기는 가장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대안이다. 캄보디아의 불타는 전차 잔해들은 중국 방산 수출의 묘비명이 되었고 반대로 정확히 목표를 타격한 웅덩이들은 한국 방산의 화려한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은 국경을 넘어 아세안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군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보여준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를 어떻게 흔들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K방산이 불러온 나비 효과와 그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남긴 보연은 서서히 걷히고 있지만 그 충격파는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을 넘어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그리고 쿠알라룸푸르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세안 각국 군 관계자들에게 누구의 손을 잡아야 생존할 수 있는가? 라는 냉혹한 질문을 던진 라이브 쇼케이스였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은 전통적인 강자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이 3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 견고했던 삼각구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겪은 참패는 중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반대로 태국군이 보여준 압도적인 효율성은 한국산 무기의 실전 능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 국가인 베트남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게
중국제 무기가 한국산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베트남군 내부에서는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제만큼 강력하지만 도입이 까다롭지 않은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K9 자주포와 미사일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며 그 성능을 맛본 이들 국가는 이번 태국 사태를 보며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공격기를 넘어 잠수함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동남아시아에 방산 한류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문화 강국에 머무르지 않고 하드파워를 겸비한 종합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세계인들은 한국을 생각할 때 BTS의 노래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의 밀림 속에 있는 병사부터 태국의 장군들까지 그들은 한국을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혹은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라면 무기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 두 가지 힘을 모두 수출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국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던 사람들이 동시에 한국산 무기가 지켜주는 국경 아래서 잠드는 풍경. 이것은 2025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한국산 무기의 확산이 지역 내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캄보디아가 이번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더 강력하고 비싼 무기를 들여오려 할 것이고 이에 질세라 태국과 주변국들도 한국산 최신 무기로 무장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힘없는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국이 이번에 한국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국경의 균형은 무너지고 분쟁은 더 길고 참혹하게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캄보디아의 도발 의지를 조기에 꺾어버림으로써 확전을 막는 평화의 억지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영상 초반, 우리는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 퍼진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미 늦었다는 괴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포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땀 흘려 기술을 축적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자주국방을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엔진이 만들어낸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하늘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의미는 전과 다릅니다. 그것은 언제든 한국의 기술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숨죽인 침묵입니다. 태국군은 승리했고 한국 방산기업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기술적 성취와 수출 실적 뒤에는 결국 전쟁이라는 비극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일이지만 동시에 그 무기가 겨누는 곳에 누군가의 아들이 서 있다는 사실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평화는 구걸에 불과하며 기술이 없는 군대는 적에게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캄보디아 병사들이 겪은 공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왜 잠들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일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의 리듬에 열광하던 세계가 이제는 K-웨폰의 정밀함에 경외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정글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문화를 넘어 안보와 평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로 우뚝 섰습니다. 태국의 하늘을 가르던 KGGB의 날개짓. 그것은 바로 세계로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속에 숨겨진 한국 무기의 활약상과 그 지정학적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과열되는 군비 경쟁이 걱정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군사, 지정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